우리 장로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말라기서 4장 6절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예, 반갑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저 무거운 설교할 거 아니니까요. 그냥 편하게 웃어주시면 좋겠고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반응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제가 강의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느냐는, 다시 말해서 집에 몇 시에 가느냐는 여러분 반응에 달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 아주 좋아요. 근데 너무 열렬한 거 보니까 빨리 끝내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약간 서운한 마음도 들지만, 어쨌든 셋째 주에 제가 또 오니까 오늘 간략하게 전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혹시 관심병사라고 들어보셨어요? 한 사람밖에 안 들어봤습니까? 11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큰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월호 사건이에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팽목항에서 뒤집히고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 달도 채 안 돼서 군에서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기무사령부, 저희 때는 보안사라고 그랬습니다. 군대 국정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무학교와 기무사령부에 강의를 나갔었는데 그 사고가 난 거예요.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이. 군대라는 데가 어떻게 해서 한 생명이 죽도록 때렸을까? 지휘관, 군대 제도를 검토했는데 지휘관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군대라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이 윤일병이라는 병사는 죽을 때까지 맞아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았을까? 가해자 이병장은 왜 한 병사가 죽을 때까지 때렸을까? 조사해 봤더니 가정에서의 성장 배경이 중요했습니다. 이 윤일병이 훈련소에서 한 달 동안 교육을 받고요, 부대에 배치받아서 37일 있었는데 35일을 얻어맞았어요. 죽는 이틀 동안은 640대를 맞았습니다. 저는 그 기무사령부의 강의를 갖고 아버지 학교에 본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군대에서부터 한번 바꿔보자. 아버지 학교에 의뢰가 왔고 이 관심병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과정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부대별로 관심병사들을 모아놓고 3일 동안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관심병사의 첫 번째 일과는 뭐냐면 군의관이 와요. 군대 의사. 야, 너 물 따라. 약 먹어. 물 마셔. 자, 다음. 너 물 따라. 약 먹어. 물 마셔. 일일이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처방에 의해서 약을 주면 그냥 버려버려요. 또 사고가 나요. 그 약을 먹은 신경안정제를 먹여서 한 30-40명 정도 이렇게 한 반에 옵니다. 교육을 하라는데 신경안정제가 얼마나 안 좋으냐면 집중이 하나도 안 돼요. 그냥 멍 때리러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되잖아요. 결국엔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대화를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 중에 한 병사가, 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예요? 혹시 누구 닮았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살면서 그런 얘기 듣지. 근데 왜? 혹시 누구 닮았다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거야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장동건이 닮았다고 하고 이거 비웃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빈이 닮았다고 그러고 강사님 장난이 아닙니다. 관심병사예요.
조크가 안 통해요. 미안해 내가 너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야 네가 생각한 거하고 내가 대답해 준 거하고 틀리면 너도 기분 나쁘잖아. 그냥 내가 누구 닮았다고 생각해. 그때 그 병사가 제가 누구 닮았다 그랬을까요? 또 반응이 없어. 아버지. 뭐 아버지 학교에서 왔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병사는 저희 아버지를 모릅니다. 누구 닮았다 그랬을까요? 아니 그냥 여러분들은 제가 누구 닮은 것 같습니까? 장동건. 역시 기회는 또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못해요. 누구 닮은 거? 여러분들은 제가 누구 닮은 것 같으냐고요? 누구요? 제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하여튼 뭐 아니에요, 그 정도. 제가 마치는 분한테 오늘 이 아주 중요한 제 강의 내용이 들어있는 책을 드립니다. 자, 힌트.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정치인. 문재인 누구예요? 문재인. 정답. 역시 뜨인 돌 찬양돈 보는 눈이 있어요. 혹시 학생 아침에 약 먹었어요? 아니죠. 이따가 나한테 꼭 받아가야 이 책. 혹시 문재인 그때는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나 그 얘기 처음인데? 진짜입니다. 이 눈이 있는데도 닮고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기분이 안 나빠요. 야, 뭐 오늘 교육 나가고 3일 동안 갈 건데 내가 기분이다. 너희들 테이블별로 피자 한 판씩 다 쏠게. 제가 피자를 다 사주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마음이 통하잖아요. 저녁이 됐습니다. 오늘 왜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지? 문재인. 그러고 가서 거울을 딱 봤는데 아닌 거예요. 제가 피자 값만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굴 닮은 거지? 하고 그 거울을 보는 순간 그 거울에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내 나이의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여기 왜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분이 나빠. 문재인은 내가 만난 적도 없고요, 뭐 악수하거나 차 한잔 밥 한 끼 사준 적이 없는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고 인생의 시작부터 같이 한 그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는 순간 기분이 나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길에 지나가니까 야 너 이리 와봐. 니네 아버지 누구지? 너 얼굴만 봐도 붕어빵이다. 응? 너 니네 아버지 꼭 닮았어라고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왜요? 그렇게 학생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부모라는 게 뭘까? 그 부모와의 어떤 관계가 윤일병을 만들고 가해자 이병장을 만들고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다시 말해서 그 부모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관계가 형성됐을 때 방정식,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오늘은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자녀와 부모들에 대해 생각을 할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주로 얘기 많이 하면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낳아주신 친정아버지, 여자 성도님들은요, 돌아가셨어도 우리 아버지, 그리고 지금이 내가 어떤 아버지, 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면을 큰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제가 넘기겠습니다. 하나씩. PPT를 넘길 수 있도록 좀 바꿔주세요. 제 이름 김학용이고요. 사랑하는 제 아내입니다. 예쁘죠? 또 반응이 없어. 예쁘죠? 사랑하는 아내하고 사이에서는요, 아들 하나, 딸 둘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젊어 보여도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손주도 둘이 있고, 뭐 강의를 하기 때문에 뭐 목사냐 교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교회에서는 장로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삽니다. 뭐 그렇게 오는데 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저 강 건너에 푸른 풀밭에 나무가 있고 새가 날아다니고 푸른 하늘에 흰 구름과 함께 무지개가 있는 저 푸른 초원 위에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이 사람이 서 있는 장소 보면 맨 땅이에요. 풀 한 폭이 안 나요. 행복은 내게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저 행복으로 건너가는 게 3주가 걸립니다. 3주. 이번에 다음 주에 한은경 권사님 오시잖아요. 세 번째가 제가 오잖아요. 우리 많이 하셨는데 3주 한번 열심히 와보세요. 혹시 오늘 나오고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건너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첫 시간에는 자녀 교육 중에서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건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한자가 있어요. 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조우는 분이 있으면 한번 시켜보는데, 여기는 수준이 있는 양원교회라 조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 두 분이 안 읽으시네. 예, 제가 보니까 그 두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시작. 부전자전. 제가 초등학교 가가지고요, 체육관에 애들 모아놓고 부모에 대해서 이런 강의를 했거든요. 초등학생도 다 읽어. 너무 기특하니까 여러분 중에서 이 뜻을 아는 사람한테는 이 앞에 있는 선생님이 문상을 하나 준다. 문상 뭔지 아시죠? 그렇잖아요. 무슨 문화상품권. 제가 육군본부 가서 장군들을 놓고, 여러분 문상이 뭔지 아십니까? 군인들이 대답은 잘해. 네, 압니다. 앞에 계신 장군님, 문상이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가서 하는 좀. 애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그런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문상을 준다니까 저 뒤에 있는 초등학생이 의자까지 들어. 이런 애 안 시키면 던져요. 던지니까 야, 나도 시킬게. 내려놔. 의자 위에 올라갔어요. 저는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체육관이 떠나가도록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버지가 전시면 아들도 전시다. 뭐 굉장히 웃으시는데, 예. 수준이 있는 분만 웃어요. 예. 제가 전주에 가서 이런 가정 세미나를 했는데 중학생이 왔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전세 살면 아들도 전세 산다.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뭐 같은 말이잖아요. 예. 어쨌든 그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무엇이길래 그 부모를 닮아가는 걸까? 제가 읽어보니까요, 500년 명문가의 자녀교육이라는 저 책을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명문 가문들을 조사해봤더니 자녀교육이 달라. 언제부터? 500년 전부터. 조선시대예요. 내가 이 나라의 발전과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보겠노라. 언제? 500년 전에. 이 인천에 사는 어느 한 선비도 상투 들고 갓쓰고 한양까지 가서 과거를 본 거예요. 인천에서 온 아무개가 장원이요. 500년 전에. 그런데 지금도 명문 가문. 500년 전에 급제한 조상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500년 살 수 없어요. 조선시대에는요, 평균 40살 살았습니다. 뭐 한 20살 이전에 다 결혼해서 애 낳았어요. 500년이라는 세월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아버지가 자식에게를 25번이 지나요. 500년. 그런데도 명문 가문. 자녀 교육이 이어지면 그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이어져 가는데, 오늘 목사님 아보트학교 시니어 프로그램 얘기했잖아요. 딱 1년 후네요. 1년 후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1000대를 가서 복받는 방법이 뭔지 그때부터 또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다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저 책에 우리나라의 그런 명문 가문들을 얘기하다가 326쪽에 미국의 두 가문을 얘기합니다. 어떤 가문이냐면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에요. 1703년에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500년 동안 873명의 후손을 낳았습니다. 또 한 사람 맥스 주크, 1700년대 초 같은 200년 같은 미국 땅. 다시 말해서 조건과 환경이 똑같아. 지금 이 시대에 인천에 사는 두 사람,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나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목사로, 아버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합니다. 계획을 세우고요, 실천하고요, 잘못한 건 반성을 해요. 그랬더니 지금에 와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의 후손들의 직업들을 보니까요, 대학 총장이 12명 나왔습니다. 대학 교수가 65명이 나왔고요, 의사, 목사, 군 고급 장교, 뭐 베스트셀러 작가, 뭐 변호사, 판사, 뭐 고급 공무원도 나왔고요,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부통령도 1명이 이 사람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지금도 조나단 에드워드가 살고 있냐? 아니요. 55살까지 살고 죽었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미국을 이끌어가는 명문가입니다. 또 한 사람 맥스 주커, 야 인생 뭐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지, 야 술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사냐?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이도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 사람 가문을 조사해 봤더니요, 4분의 1이 4살도 되기 전에 죽어요. 4분의 1은요 직업적인 거지였고, 3분의 1은 일하다가 불구가 된 사람이었고, 매춘부, 도둑놈, 살인자, 장기적인 실업자로 돈 한 푼 안 벌어본 사람도 저렇게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똑같은 시대, 똑같은 환경, 똑같이 조사했는데 두 가문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지금도 명문 가문이냐 그렇지 않은 가문이냐, 그런 것들이 갈리는 길이 됐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저런 것들을 갈라놨을까? 이 스테판 폴타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될까를 조사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잘 만나야 돼요. 스승,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명문학교.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했습니다. 배우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했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였습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핵심 요소 아버지라는 책인데 3,000명을 조사해 봤어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이든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든 상관하지 않고, 근데 이 5가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남편이 아니고 누구요? 우리 친정아버지, 이미 돌아가셨어도 여기 계신 장훈호님 집사님의 아버지, 우리 뜨인돌 찬양단의 아버지,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했는데 이 3,000명을 5가지로 분리했는데요, 성취지상주형, 시한폭탄형, 수동형, 부재형, 배려하는 멘토형으로 5가지로 구분했는데 간단히 제가 하나씩 설명합니다. 성취지상주형의 아버지는요, 도덕적이에요. 바른 생활이에요.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복 입었잖아요. 학생 녀석이 너 단추 똑바로 안 채울래? 머리가 그게 뭐냐, 너는 머리가. 신발 꾸게 신지 말고 똑바로 신어. 이렇게 도덕적인 거예요. 욕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어렸을 때 유치원생 때 뭐 요즘 날씨가 좋잖아요. 밖에서 막 엄마 우리 밖에 나가서 놀자. 야 조금 있으면 아빠 올 거야. 아니 그냥 조금만 놀아. 놀이터에 와서 놀아요. 근데 아빠가 오는 거예요. 아빠! 왜 밖에 나와서 놀아? 아빠 하는 순간 뛰어가죠. 안 뛰어가요? 뛰어가야 돼. 안 뛰어가면 심각한 거 이거. 막 뛰어가는데 의욕이 앞서면 넘어져요. 아이들이니까. 평상시에 혼자 넘어지면 안 옵니다. 근데 앞에 아빠가 있고 뒤에 엄마가 있으면 울어요. 나 여기 넘어져서 피날라 그래. 아빠. 그러면 두 종류의 아빠가 있어. 하나는 너 왜 이렇게 밖에 나와서 놀고 그래? 왜 이렇게 뛰고 그래? 어디 다친 데 없어? 어디 봐봐. 아빠 나 여기 피나려고 그래. 그래 아빠가 쎄 기도해 줄게. 너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나는 뛰어가서 달래주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렇다고 다 좋은 아버지가 아니야. 이런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야. 네. 근데 어떤 아버지가 있냐면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밖에 나와서 뛰어나가고 너 왜 이렇게 뛰다 그래? 아빠 나 여기 넘어져서 피나려고 그래. 안 죽어. 일어나. 야 네가 뛰다가 네가 자빠져놓고 왜 울기 지랄이야. 당장 일어나. 하나
둘. 나는 그런 아버지였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였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는 아니에요. 성취지상주의예요. 네 스스로 네가 판단하고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들은요, 학교 다니면 뭘 얘기하냐면 성취를 얘기해. 우리 뜨인들 잘 들어봐. 너 학교에서 몇 등 하냐? 20등이야. 20등? 차라리 학교를 때려쳐라. 때려쳐. 너 이번에 10등 안에 들어. 어떻게 한꺼번에 10등이나 올려? 10등 안에 들을래? 학교를 때려칠래? 너 집에 오면 무조건 핸드폰 압수. 아빠가 무서우니까, 핸드폰까지 뺏겼으니까. 너 10등 안에 들기 전에 이 핸드폰 가져갈 생각하지 마. 결국에는 노력하는 아이가 성적이 올라요. 아빠, 나 성적표 나왔어요. 어떻게 됐냐? 보시면 알잖아. 핸드폰 주세요 이제. 야, 드디어 10등 안에 들었네. 그때 핸드폰 주는 아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라 그래요? 거봐야만 하니까 되잖아. 다음에는 5등이다. 5등 하고 나면 기왕할 거 반에서 1등 해라. 이? 아빠 나 1등 했어요. 드디어 1등이에요. 아빠 핸드폰 주세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절대 놓치지 마라. 결국엔 이런 아버지는 뭘 얘기하냐면요, 성공이라는 걸 얘기해. 너는 고시 패스해야 돼.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는 교수가 돼야 돼. 그러면 다 될까요? 안 돼요. 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서 자살률 1위. 한 달이면 1250명이 자살을 해요. 하루면 평균 40명이 자살을 해요. 심각한 건 청소년 자살률이 높아. 왜 청소년들이 자살하는가 봤더니 두 가지. 하나는 폭력이에요.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폭력을 못 이겨. 사이버 폭력, 문자. 또 한 가지는 성적 때문에 자살을 해요. 자, 문제 나갑니다. 1등에서 5등까지 자살을 많이 할까요? 뒤에 꼴찌 5명이 자살을 많이 할까요? 이제 수준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뒤에 꼴찌 5명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1등에서 5등이다. 역시 수준이 있다니까. 5등은 4등, 3등, 2등 올라가는 게 힘들고요. 1등은 지키는 게 힘들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자살은 안 해요. 그러니까 다 살아있잖아. 괜찮아. 어쨌든 이 자살이라는 것이 부모가 너무 지나치게 욕심돼서, 그러면 언제 자살하고 언제 성공했을까? 이거는 제가 한꺼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두 번째 시한폭탄형인데, 시한폭탄형엔 아버지가 없으면 천국이야. 이런 가정을 바퀴벌레 가족이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많습니다. 집에 알딸딸하게 취해서 분노를 품고 오면 집안 분위기 아주 험악해져요. 그리고 바퀴벌레 가족, 사사사삭 장의박으로 다 들어가. 늘 아버지는 언제 화낼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코패스라는 말 알죠? 강호순 사건, 유영철 사건, 김길태 사건,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이고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뒷조사를 해보면 아버지가 폭력적인 아버지인데 시한폭탄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집의 아이들은요, 눈치가 빨라요. 삐삐삐삐삐삐, 이 번호키만 눌러도 아버지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 오늘 아빠가 기분 나빠서 술 먹었다. 이런 날 잘못 보이면 얻어 터진다. 거실에서 TV 보다가 사사사사삭 바퀴벌레처럼 자기 방으로 들어가. 야, 애비가 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해? 다들 어디 처박혔어?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너 어디 있다 이자로 와. 저 방에서 공부했는데요. 이 자식아 공부가 밥 먹여주지. 오로지 공부를 해야만 얻어맞지가 않아. 척이라도 해야 돼. 근데 기분 나빠서 술만 먹는 게 아니에요. 르르르르 삐삐. 오늘 아빠가 기분 좋아서 술 먹었다. 이런 날 잘 보이면 용돈이 생긴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네가 오늘은 웬일로 나와서 인사를 당하냐? 아버지니까요. 제가 인사드려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야,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아빠는 사업도 좀 하고 뭐 그럭저럭 보낸다는 게 행복이라서 내가 술 한잔 했다. 아빠 그래도 건강 생각하셔야죠. 제가 꿀물 타드릴게요. 기분을 맞춰. 야, 이리 와봐 임마. 남자가 지가 비비면 안 되지.
평상시에는 10,000원도 안 줘. 그런데 그날은 지갑 열어서 있나 없나? 여기 있네. 50,000원. 아빠가 술 먹다 기분 좋으면 너무 좋아. 동생도 눈치가 빨라. 아빠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너는 10,000원. 근데 누가 제일 빨라요? 아내가 자기야 오늘 기분 좋은 일 있나 봐. 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겠어. 다 우리 집안 식구 먹여 살려고 그래. 돈 다 가져. 그러니까 기분에는요 지갑이 다 털려요. 지갑이 다 털려. 술 안 먹으면 100원도 안 줘. 술만 먹으면 지갑이 다 털려. 근데 어떤 아버지는 그래. 그 다음날 다 갖고 와. 잘못되면요 사이코패스가 되는데 잘 되면요 처세가 발달해서 사업가가 돼요. 직장에 가면 사장님 저는 대기업은 못 갔지만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왜? 요즘 같은 회사에 뭐 대기업 다니면 뭐합니까? 저는 사장님과 같은 CEO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야 우리 회사 온 지 얼마나 됐어? 예 3개월 됐습니다. 그래? 다음 달부터 과장해. 과장. 승진도 빠르고요 나중엔 자영업자가 돼요. 사업가가 돼요. 유명한 사업가들을 보면요 그 가정에서 어렵게 시작한 사람들이 처세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이코패스가 되고 어떻게 하면 처세가 됐을까? 성공을 했을까?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이 분노 하나가 가지고 있는 군에서의 관심병사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수동형의 아버지, 일과 가정의 한 선상에 있어요. 근데 이런 아버지는요 항상 가정은 뒤에고 일이 우선이에요. 워크홀릭, 일 중독자예요. 한 번 직장은 평생 직장. 공무원, 군인, 경찰, 교사 해당하는 분이 많았고요. 이런 가정에서 자라면 아이가 잘못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가정은 유리벽 가족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나는 돈만 벌어다 주면 돼. 당신은 살림이나 똑바로 해. 니들은 공부나 열심히 해. 각자 역할은 분명한데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래서 유리벽 가족. 여기서 자란 아이들은요 잘못되면 동굴족이 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자기 혼자 방학이 됐는데 옷을 갈아입는 것도 아닌데 문을 걸어 잠궈. 밤낮이 바뀌어. 이런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대화를 안 해주기 때문에 누구하고 대화를 하냐? 핸드폰하고 대화하고요 컴퓨터하고 대화를 해요. 게임 중독자 여기서 나와요. 여기 장수 IC에 가면 17사단 본부가 있습니다. 관심병사 제가 강의하러 갔는데 관심병사의 100%가 게임 중독자예요. 하룻밤 새 본 사람 100%, 이틀 밤 새 본 사람 100%, 3일 밤 새 본 사람 100%. 최고 많이 밤을 새본 애가 며칠까지 밤을 새봤는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게임하는 아이가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어떠냐? 가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대요. 이 게임이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아까 하룻밤 새본 사람 그러니까 손들은 사람이 있는데 관심병사 안 되려면 지금부터. 어쨌든 이런 가정의 아이들은요 대부분 아버지는 자기 일만, 엄마도 자기 일만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았고 여기서 잘 되는 경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이 강해. 아버지가 한 번 직장은 평생 직장, 평화주의자, 외교관이 여기서 나왔어요. 목회자가 여기서 나와요. 사회복지사가 여기서 나와요. 이 사람이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그래요. 자, 이 네 번째 아버지 같은 경우는 부재형인데 이혼한 경우예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같이 살지만 무관심한 경우예요. 최악의 경우는 자살한 경우예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90%가 가출해요. 절도, 폭행, 강간, 범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다 잘못됐냐? 그렇지 않아요. 일찍 철이 들어요. 엄마가 불쌍해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고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엔 식당하고 옷가게하고 카페하고 잘 되면 그렇게 해요. 잘못하면 범죄로 교도소를 드나드는데 자, 이 배려하는 멘토형의 아버지는요 시간을 같이 보내고
관심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고 모범을 보여주는데 다 잘 되냐? 아니에요. 마마보이 공주병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어떤 때는 마마보이가 되고 어떤 때는 공주병이 생겨서 그 부모의 좋은 영향력을 못 받았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할 건데, 일단은 이 5가지 성취, 지상주의형, 시한폭탄형, 수동형, 부재형, 배려하는 멘토형 중에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제 얘기도 간단히 하면요,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 금수저 같습니까? 흑수저 같습니까? 그렇죠. 일단 물어보면 답은 금수저야 돼. 그런데 제가 왜 물어봐요? 제가 흑수저였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갔다 오는데, 야 학룡아, 니네 엄마 아빠 다 죽었어. 집에까지 뛰어서 가봤는데요, 집이 무너진 거예요. 초가집이. 돌아가시지는 않았는데 아버지는요, 머리를 많이 다치셨어요. 어머니는 대들보에 맞아서 이 척추가 주지 않고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제가 6남매인데 5번째, 그 일로 인해서 위로 형님 2분, 누님 1분은 학교를 못 다녔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병원비를 벌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누나, 1학년짜리 저 6살 배기 남동생이 소년 소녀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아이고 저 집 자식들 굶어 죽겠다, 얘따 이거라도 먹어라. 이웃집에서 갖다 주는 게 바가지에 삶은 고구마예요. 먹을 게 있을 때 이걸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먹을 게 없을 때 찐 고구마 먹으면 정말 먹기 싫어요. 그때 제가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절대 안 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 고구마 안 먹어요. 아빠 우리 피자 시킬 건데, 야 고구마 들어간 거 절대 시키지 마라.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있는데, 제 아내가 돈을 주고 고구마 사는 거야. 저 이해 안 가요. 그게 제 어린 시절인데, 한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아버지가 먼저 집에 왔어요. 왜냐하면 뭐 손발은 괜찮고 머리만 다쳤는데 병원비가 점점 될 게 없는 거예요. 엄마는 병원에 있고. 처음에 살려고 애를 쓰셨는데 논 하나 팔리고 밭이 팔리면 술을 먹고 왔습니다. 살림 때려부시고요, 우리를 때렸어요. 아버지가 싫었어요. 차라리 아버지가 병원에 있는 게 낫다. 오늘 니네 엄마 온다.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오래 있어서. 택시가 오고 몇 사람이 부축해서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뭘 들고 들어가. 저게 뭐지? 요를 깔고 요 위에 그걸 깔고 등판을 맞추는 거예요. 석고로 만든 기부스예요. 나은 게 아니에요. 더 이상 팔 논밭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아버지는 술을 먹고 오면 살림 때려부시고, 잘못해서 붙들리면 엄청나게 얻어맞고. 차라리 아버지가 없으면 좋겠다. 오늘 아버지 술 또 먹었어. 도망가. 누나 빨리 도망가. 이놈의 새끼들아, 어딜 도망가려고 그래. 일로 와. 잡히면 죽어. 빨리 와. 동생 너. 시골에서 대문 밖으로 이렇게 뛰어가는데 아버지가 쫓아오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청소 다 해놓을게요. 집안일 해놓을게요. 여기까지 오면 또 도망가고, 쫓아오면 또 도망가고. 그날 아버지가 잡히지 않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이 애비를 놀려? 오늘 잡히면 죽는다. 그러면서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한 장면이 그날이에요. 저를 지금 여기다 세워놓고 마취도 안 하고 이거 뚫어가지고 주사 바늘로 피를 빼듯이 그날의 생각을 뺄 수 있다면 전 참고 서 있을 수 있어요. 이놈의 새끼들 애비를 놀려? 그런 아버지가 우리가 잡히지 않으니까. 방에 들어가서 아파서 누워있는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50년이) 지나도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나.
문재인 닮았다 그러면 피자를 사주고 싶은데 그 거울 속에 아버지가 있으면 보기가 싫어. 거울을 깨버리고 싶어. 제발 애들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제발. 그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를 잘했어요. 위로 형들 누나들 결혼했는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문제예요.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고. 차라리 내 인생이 없으면 좋겠어. 대학을 입학원서를 내놓고 못 갔습니다. 여차저차해서 그 새빵이 아버지 놔두고 군대 입대하고 훈련소에서 한 달 받고 3개월 동안 후반기 교육을 받았는데 3개월 동안 군대에서 받는 교육을 제가 317명 중에서 1등을 했어요. 책 18권을 다 외웠습니다. 배치받은 게 육군본부예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 전쟁기념관 자리가 옛날에 육군본부입니다. 제가 지령 1호, 대한민국의 전쟁이 나면 최초로 비상 발령하는 아나운서였어요. 지금도 목소리가 정확하잖아요. 또박또박 하잖아요. 아무리 빨리빨리 해도 절대 말이 꼬지가 않아. 대한민국의 전쟁이 나면 전 부대에 연결하는 비상 지령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문하고 삐, 야 김미병 면허 왔어. 누굽니까? 나와보면 알아. 장난하지 마십시오. 저 면허 올 사람 없습니다. 친구들 다 군대 갔고 애인도 없었고 뭐 엄마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들 어려서부터 뿔뿔이 흩어져 살고 전 면회 올 사람이 없었어요. 당장 나와봐. 갔는데요, 저를 면회 온 두 사람이 저를 알아보고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제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 옷을 입고 있지? 바로 위에 누나하고 밑에 남동생인데 그날 입고 온 게 상복이에요. 엄마를 누가 죽였는지 알아? 아버지가 죽였어.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차라리 나가. 그 소리가 저한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갔는데 무덤이에요. 누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며칠 전에 돌아가셔서 오늘 장례 치렀다.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나는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도 어디든지 가는데. 제가 무덤을 파헤치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에요. 뒤늦게 아버지 학교라는 게 생겼대요. 그래, 아버지가 뭘까? 가서 배워보니까 내 아버지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러면 저도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죽이고 싶도록 미운 아버지가 돼 있어야 맞겠죠. 부전자전이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됐다. 여태까지 한 거 제가 헛소리 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사랑하면 닮고 미워하면 똑같아진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적대적 동일시라는 말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보니까 적으로 대적하면 동일해진다. 아버지를 미워하면 미운 것만 닮아요. 사랑하면 똑같아져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시죠? 그 집 부부는 어떻게 남남이 만나서 사는데 남매처럼 닮았어? 부부가 사랑을 하고 살면 닮아요. 아하, 우리 아버지가 그랬구나. 그러면서 아버지의 일생을 한 남자로 생각해봤어요. 남자로. 왜 그렇게 살아셨을까? 어렸을 때 할머니가 9남매를 낳았습니다. 9남매. 옛날에 애 많이 낳았잖아요. 그 중에 6이 일찍 죽었어요. 병으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애가 6 죽으면요, 엄마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점을 봤더니 무당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셋도 죽는다.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야, 쟤네 엄마가 굿한다?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고요, 굿하는 흉내 내는 게 아버지는 너무 싫었어요. 어렸을 때 친구가 없어졌고 외톨이였고, 그러다가 큰 집에 양자로 보내졌어.
그때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면 동생의 자식을 데려다가 장손을 삼았잖아요. 할머니가 내가 데리고 있으면 얘네도 죽을지 몰라. 큰 집으로 강제로 보낸 거예요. 그때 부모가 나를 버렸다. 결혼해서 논밭도 사고 6남매를 낳았는데 6남매가 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근데 집이 무너진 거예요. 아내는 누워있는 환자, 자식들은 학교 다니다 말고, 한 남편으로서 아버지의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었구나. 그때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 인생이 참 불쌍하다. 그러다 이렇게 강의를 다니는데 삐리리리리, 여보세요, 김학용 씨 되시죠? 예. 여기 경주김과 문정 사무실인데요, 대대로 내려오던 땅이 수용돼서 보상금을 나눠드립니다. 핸드폰으로 보낸 서류 좀 해갖고 오세요. 어디 전화하신 거예요? 김학용 씨 아니세요? 땅이 있대. 뭐 궁금하니까 서류 해가지고 갔잖아요. 몇 대 손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그게 잘 가물가물해가지고, 저거 돈 준다니까 지 뿌리도 모르고 또 왔네. 일로 와봐요. 경주 김가인 건 아나? 예, 제가 경주 김가인 건 압니다.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나? 예, 저희 선치는 김자, 연자, 식자십니다. 연식이 자식이 왔어? 저희 아버지를 기억해요. 이제 왔구만. 일단 족보부터 배워. 경주김가, 신라 경순왕의 셋째 아들이 계린군이고, 계린군의 20대가 연식이. 자네가 21대인데 여기 이름에 있어 없어? 제 이름이 있어요. 족보부터 배워. 신라 경순왕의 21대. 여기서 제가 왕족이라는 게 일단 증명이 되는 거예요. 웃어도 할 수 없어. 족보에 나와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연식이 자식은 찾아줘야 돼. 왜요? 그 사람은 비록 가난했지만 집안 문중에 크고 작은 일을 다 챙겼어. 상갓집에 가면 뒤치다거리까지 해서 집안 어른들이 다 기억해. 그 사람은 죽어서 이 돈을 못 받지만 우리 경주김과 문중의 자네 아버지 이름 모르는 사람은 없어.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셨던 그 아버지의 영향력이 저한테 왔어요. 오늘 제가 여기 왔잖아요. 작년에 미국 뉴욕에 가서 강의하고, 피지에 가서 강의하고, 뉴질랜드 가서 강의하고, 오늘 여기 와서 강의하고, 8월 달이면 브라질도 가야 된대요. 저희 아버지는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셨는데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강사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듣는 게 우리 아버지 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아버지를 이해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아버지의 좋은 면만 저한테 왔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사랑하면 닮고 미워하면 똑같아진다. 근데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 사랑과 관계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28년 전에 아버지 학교를 갔습니다. 36살짜리 아들이 그때 6, 7살이에요. 아빠가 우리 아들 사랑해? 나도 사랑해. 뽀뽀뽀뽀. 언제? 7살 때 해요. 얼마 동안? 28년 동안. 어떻게? 매일. 아빠, 이제 내가 아빠를 안아주네. 저보다 10cm가 더 커. 그때 딸이 아빠가 우리 딸 사랑해? 나도 사랑해. 뽀뽀. 언제? 5살 때. 얼마 동안? 8년 동안. 어떻게? 매일. 지금도. 그러니까 이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다가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중고등학교 다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여기는? 뭐 안 시키니까 괜찮아. 한번 손 들어봐요. 예. 혹시 야, 아빠가 오늘 강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딸 안아주래. 너 일로 와봐. 아빠가 안아줄게. 엄마, 아빠가 이상해졌어. 야, 너 이거 안아주라 그랬단 말이야. 아빠, 그게 성추행이라는 거야. 그럴 때는요, 방법은 아내가 도와줘야 돼요. 여보, 당신 들었지? 내가 당신 안아줄게. 여보,
나 안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들, 딸도 안아주려잖아. 야, 너 이리 와봐. 그래도 안 하면 돈을 꺼내야 돼. 야, 아빠가 10,000원 줄게. 아이씨, 알았어, 아빠 빨리 안아주고 가. 우리 딸 사랑한다? 응, 10,000원. 내일도. 아빠가 우리 딸 사랑한다? 그럼 10,000원. 근데 지갑이 마르잖아요. 한 4, 5일 지나면 아빠, 오늘은 사랑 안 해? 야, 아빠 지갑에 돈 다 떨어졌다. 그래, 오늘은 그냥 해. 안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런 강의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실제로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역할을 해요. 저 배 항구에 있을 때 연료를 채워야 갈 수 있잖아요. 저는 아버지 학교 강의를 하면서 인터넷을 많이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이 쓴 기도문이에요. 야, 내가 강사인데 그래도 이건 좀 가서 읽어주자. 야, 이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아버지인가. 잠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기도를 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 이런 아버지를 주셔서요. 이분은요, 제가 사는 동안 저를 부족함 없이 길러주셨고 지원해 주셨어요. 기억이 나네요. 자기 자신은 값싼 옷 입으면서도 저는 좋은 옷 입혀주셨고, 자기는 생선 머리를 발라 먹으면서도 저에게는 좋은 부분을 발라주셨고, 과일을 먹을 때나 간식을 먹을 때나 항상 마지막은 제가 먹을 수 있도록 먼저 포크를 놨어요. 저는 알 수 없지만 저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저는 제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지만 여기에 보이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일생 동안 나를 지키고 키웠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김학용 아버지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 아들이 쓴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버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결국에는요, 그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그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그 아버지가 사는 삶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도선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배가 갈 때 그 항로를 준비해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아이에게 이어지는 거, 그게 부전자전이고요. 좋은 것만 닮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파송하기. 때가 되면 떠나 보내야 됩니다. 제 딸아이가, 아빠, 나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됐잖아.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드나 한번. 나보다 2살 어려.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누나 쫓아다니더니 이 녀석이 군대 갔다 오더니, 누나, 나 누나 좋아하는 거 알지? 그래, 너 내 동생이잖아. 나 너 좋아해. 아, 누나 그런 거 말고 나 여자로서 누나 좋아해. 야, 너 웃기지 마너. 자기가 보기엔 코찔찔이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걔는 나를 좋아한대. 야, 너 여자가 언제 제일 행복한지 아니? 사랑받을 때야. 요새 연상 아주 쉬워. 많아. 너를 평생 사랑해줄 남자면 그 사람 오케이. 또 있다고. 근데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 아들인데,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건축할 때 헌금 제일 많이 했어. 권사님도 제일 존경받는 권사님이야. 근데 나만 보면, 예진아, 너는 우리 딸 할래? 우리 며느리 할래? 나를 꼭 며느리같이 생각해.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집 아들은 아니야. 왜? 야, 그래도 그 부모의 신앙이 1000대까지 이어진다고 그랬어. 네 눈에 안 차는 거지. 아빠가 고생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빠는 그런 집에 시집 갔으면 좋겠다. 또 있어. 근데 걔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산대. 근데 교회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도 청년 집회도 나오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근데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둘이는 얘기를 잘 안 해봤어. 근데 어쨌든 나도 싫지는 않아. 야, 아빠가 장가 갈 때 그때는 학교도 다 못 나왔고 가진 재산도 없고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아무 조건이 안 됐는데 엄마하고 결혼했지 않니?
결혼은 100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50에서 만나서 만들어가는 거야. 그 과정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아빠 세 번째 아이도 믿음만 좋으면 오케이. 아빠 셋하고 다 결혼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기도해 임마. 한 달이 지났어요. 아빠 오늘 신기한 일이 생겼어. 근데 목사님이 목양실로 오래. 그래서 갔더니 세 번째가 있는 거야. 근데 예진아, 너는 아빠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고 새벽 기도회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학교 교사까지 너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애가 사모 안 하면 누구 할래? 너 사모 할래 안 할래? 그거 나와. 끝. 이게 마이크가 좀 마음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거로 그냥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너 근도 세 번째예요. 4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부모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느라고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지만 너 같은 사람이 목사 안 하면 누가 할래? 너 내년에 신학교 가. 교회에서 등록금도 되고 어쨌든 교육자 생활을 하게 할 테니까 너 목사 할래 안 할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너는 목사하고 너는 사모하고 오늘부터 1일. 결국엔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됐어요. 제가 이래봬도 목사 장인이에요. 아빠 나 결혼하면 신혼여행 하와이로 보내줘. 야, 하와이 그 비행기 값이 얼마고 호텔비가 얼만데. 그래도 딸이잖아. 평생에 한 번이잖아. 아빠가 보내주면 안 돼? 친정 아버지잖아요. 제가 좀 무리를 해서 제가 호텔도 예약해주고 뭐 비행기표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와이 가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한일 회장한테 전화도 하고 제 딸이 가면 밥 한 끼 사주세요. 결혼식 잘 마쳤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오늘 비행기 타고 지금 하와이 가겠네. 카톡? 예? 비행기 안에서도 카톡을 보내네. 이 녀석 이게 뭐야 이거? 아빠 엄마 나 하와이 안 가요. 얼굴 보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되네. 태국 갔는데 거기 현지 교회 짓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된 교회가 있어서 마음이 계속 거기에 감동이 와서 그 너랑 이야기 나누고 혹시나 순간적일까봐 돌아오는 날까지 고민하다가 둘 다 같은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우리 둘이 신혼여행 가서 쓰려고 모은 돈 몽땅 거기에 헌금하고 왔어요. 호텔 전액 환불 가능해서 그거 받고 비행기는 좀 많이 환불은 안 되었지만 그것도 다 헌금했어. 후회도 없고 신혼여행이라 그렇게 갈 수 있을 때는 또 없겠지만 태국도 다녀왔고 그거 신혼여행으로 생각하기로 하고 거기도 너무 좋았고 그만큼 귀한 거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둘 다 눈물로 거기에 심고 왔어요. 마음이 그런 건 아빠가 해준 돈이라 그 이야기 없이 그렇게 해버려서 미안해. 근데 마음이 강하게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신혼여행은 못 갔지만 그걸 심어서 앞으로 복음 전하러 전 세계 다니는 걸 기도하고 왔어요. 나는 미련도 후회도 1%도 없고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근데 아빠 정말 미안해. 신혼여행 안 가고 카톡 보내버렸어요. 그 다음날 삐삐삐삐삐 아빠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아버님 상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가 아빠 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 애를 둘이나 낳았어요. 이제 한 번도 신혼여행 못 간 걸 후회하지 않아. 작년에 아빠 왜? 우리 신혼여행 안 간 거 목사님이 알게 됐나 봐. 그래 임마. 그 다음날 교회 갔으니 당연히 알지. 목사님이 하와이 집회 가는데 우리 데려간대. 그래? 근데 아빠 부탁이 있어. 뭐냐? 애들은 데려가지 말래. 신혼여행이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우리 애들 좀 봐주면 안 될까? 제가 누구예요? 친정아버지잖아. 제가 열흘 동안 애들 보느라고 아주 죽는 줄 알았어 내가. 저녁 때만 되면 엄마 아빠를 찾아요 얘네들이. 가문의 역사를 다시 쓴다는 것 때가 되면 보내야 됩니다. 어디론가.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의 그림자로 생각하고 아버지가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내 삶의 실천이라 생각하는 딸이
이미 가문의 역사를 다시 써가는 거예요. 거울 속에 있는 아버지, 문재인 닮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은데 왜 그 거울을 깨고 싶었을까? 우리 옆에 분들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세요. 아니, 보라 그러면 얼른 봐요. 옆에 있는 사람이 꼭 늑대같이 여우같이 생겼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요게 제 본래 모습이었다고, 요게. 그런데요, 지금은 제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 뭐야 또 그런 사람 있잖아, 저 뒤에. 원래 이랬다고.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제가 얼굴을 보라 그러는데 이 얼굴은요, 얼과 꼴이 합쳐진 말이에요. 얼꼴이 얼굴이 된 건데, 이 얼은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에요. 조상의 얼 쌓는다, 마음을 다해서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얼간이, 얼 빠진 놈,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 꼴, 사다리 꼴, 사다리 모양, 꼴값하네, 꼴불견, 이런 말 하잖아요. 두 말이 합쳐지면 얼꼴인데, 마음과 정신이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양으로. 에?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의 표정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표정. 자, 보세요. 표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겉, 표자, 뜻, 정자예요. 뜻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내 얼굴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님처럼 보인다고. 단 조건이 있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을, 권사님을,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한마디 더 해야 돼.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해보세요. 아멘. 예. 1년 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시니어 학교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00대까지 복을 이어주는 게 부모인데요, 1000대라고 하면 한 대가 30년이라고 얘기해요. 3000년이에요. 3000년 동안 복 받는 비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거는 오늘 안 한다고. 왜냐하면 내년에 10만 원씩 내고 와서 들어야 되니까. 제가 아나운서 했다 그랬잖아요. 아나운서 목소리로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 이시니라 하시니. 얼굴도 잘생겼는데 목소리도 좋아.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